청와대 참모들의 거취 문제가 조만간 결정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 관련 얘기 좀 해보겠네요. 백 변호사.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가고, 그럼 남으면 저 참모들만 남게 되는데, 이 참모들 역시 어떤 정치적 최소한 책임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뭐 물러나야 될 그런 의무는 없지만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 도의적 차원에서라도 그래도 옆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잘못 모셨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속분들은 그만두시는 게 인지상정상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으로 근데 생각이 뭐 들고요. 탄핵이 됐을 경우에는 뭐 참모진은 어떻게 한다 이런 규정 그런 규정은 자체는 전혀 없습니다. 없죠. 사실 이번에 뭐 탄핵 심판 과정을 전체적으로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탄핵 심판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련 규정이 많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에 계속 계시는 것도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가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그냥 탄핵이면 파면한다로 끝이에요.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 엄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선고 즉시 파면이기 때문에 지금 민간인 신분입니다. 민간인 신분이면 이론상으로는 지금 청와대 안에 계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이론상으로.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권도 또 인지상정상 또 지금 탄핵을 당해서 굉장히 뭐 어찌 보면 지금 수습을 잘 못하고 계시는 전 대통령을 바로 나가라는 건 너무 야멸차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소한의 로드맵은 청와대에서 미리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지금 사저가 이러이러한 과정이니까 한 2, 3일간 수리를 거치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가겠습니다라는 얘기하고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고요. 그 외 통진당 그 해산심판 때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이 일관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를 그러니까 지키고 수호하는 최고의 기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늘 존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셨어요. 그러면 물론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1%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할지라도 전직 대통령이라면 지금 이 사안에서 어제도 보면 태극기 집회가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나와서 탄핵의 무효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분들의 지금 문제를 어느 정도 잠재우기 위해서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승복한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계속 혼란이 가중이 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후 변론 그 마지막 그 서면으로 냈던 진술에도 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통합이나 화합에 관련된 그런 상황을 언급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됐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것만 상정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말씀 나오신 게 그거 하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듣고 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실 정치인으로 우뚝 서게 된 계기는 승복 메시지를 굉장히 관리 잘했다는 측면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2007년 대선 경선 승복 선언 이후에 오히려 더 각광을 받았고요. 그에 앞서서는 2004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당시에도 당 대표로서의 승복 담화문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 두 가지들이 계속 쌓이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자산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그게 다르다는 건데 과거 두 차례 박 전 대통령이 승복 담화문을 발표하는 모습 보겠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탄핵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불안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낳을 뿐입니다. 모든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상처를 그대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헌재의 고심에 찬 결정에 참뜻을 헤아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저 박근혜 경선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당원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 백의종군하겠습니다. 경선 과정의 모든 일들 이제 잊어버립시다. 하루아침에 잊을 수가 없다면 며칠, 몇 날이 걸려서라도 잊읍시다. 자, 지금 며칠, 몇 날이 걸려서라도 잊읍시다인데 지금 며칠, 몇 날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박성민 전 대표님. 네. 많은 분들이 어떤 메시지 아까 기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메시지를 남겨야 합니까? 지금 정확하게 나왔던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했지 않습니까? 네. 인용하지 않았죠. 그때 했던 그 얘기 그대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옮겨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 헌재 결정에 승복함으로써 헌법 준수 정신이 더욱 함양되고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낳을 뿐입니다. 본인이 했던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안타까워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분들도 새겨야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저 이상의 메시지를 남겨놔야죠. 지금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몇 날 며칠이 걸려서라도 당장 수긍이 어렵다면 사기고 받아들여야죠. 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여기까지 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 헌법재판소가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헌법 질서를 유린했다는 겁니다.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그렇게 헌법 질서를 어지럽혀 놓고는 다시 헌법 질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헌법 수호의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거든요. 대통령이 마지막 해야 할 일은 이번 탄핵 절차, 탄핵 결과가 대한민국의 역사에 엄청난 큰 글자로 지금 새겨지게 됐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사실은 놀라움과 충격 속에 바라보고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저력에 대해서 놀래고 있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그리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시켜줬거든요. 정권이 교체되는데 국민이 세운 대통령이 국민의 힘에 의해서 물러나는데 그 과정에 폭력도 없었고 불상사도 없었고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 물러나는 이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저력을 과시한 굉장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도약의 계기, 발전의 계기로 돼야 한다는 것. 대통령이 마지막 물러나는 모습에 대통령다움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아까 이제 얘기하는데 짧게 하나 드릴게요. 참모들의 문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미안합니다만 참모들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통령이 물러난 이상 대통령 참모들이 지금 대통령을 보좌할 길은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보좌해야 돼요. 권한 대행을 보좌하는 기능 총리실에 있는데 모자라는 기능, 청와대에 남아있는 외교, 안보, 경제, 현재 중요한 이슈를 담당하고 있는 참모들, 이분들을 제외하고는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 2달 뒤에 들어설 정부가 있기 때문에 2달 뒤에 들어설 정부가 빈 청와대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인수인계하고 그동안 작은 사소한 소극적인 관리를 위한 이 부분들 남겨두고는 나머지는 대통령과 같이 운명을 해야 하고, 그로서 본인들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렇지 않고 지금 할 일이 없습니다. 제외하고는. 그런데 형식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래도 청와대를 지키는 것이 좋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렇게 해서 국고를 축내는 것도 저는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전병훈 전 의원. 일부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참모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떠난 뒤에도 참모들이 남게 되면 혹시라도 어떤 불법 행위와 관련된 은폐를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의혹 제기를 사실 벌써부터 하고 있어요.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뭐 그런 가능성 제기가 너무 좀 앞선 건가요? 아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번 그 최순실 씨가 이 사건이 이제 처음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면에서 귀국해서 31시간 행적이 공백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 행적 31시간 공백 상태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도 있었고 끝없는 그 의혹에 의혹을 낳는 그런 일종의 그 판도라 시간처럼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정치권에서도 아까 우리 백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되자마자 빨리 나와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야멸차지 않느냐, 야박하다 이런 이제 정서 때문에 참고 있는데 야당도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런 의혹을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이고 아마도 오늘 지나게 되면 뭐 내일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정도를 지나게 되면 그런 의혹이 아주 본격적으로 아마 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가 사실은 지금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지난 금요일 10일 날이죠. 10일 날 11시 한 21분에 이제 탄핵이 딱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시간부로 민간인 이제 자연인 신분이 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 사실은 제대로 된 청와대 시스템이라면 이 관저나 청와대 본관 내에 그 대통령 직기에
컴퓨터 등 네. 공공직계에 대한 락, 그러니까는 이 자물쇠가 걸려지고 보안 장치가 걸려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작동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아직 알 길이 없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보좌하는 모든 이 참모진들의 컴퓨터에 대해서도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부로 예. 이 시스템이 이제 일단 그때까지 저장된 것은 더 이상 그러니까 열람되거나 어떤 변경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변동되거나 예, 예. 왜 유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예, 예. 삭제되지 않도록 락을 걸어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이라도 걸어놓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걸어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제가 충고를 드립니다. 이 그리고 락이- 예. 더 이상 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국민들을 좀 답답하게 하고 또 마지막 떠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이 국민들이 찜찜하게 느끼지 않도록 깔끔하게 아까 우리 백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승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더 이상 이 탄핵을 둘러싸고 탄핵 승복해야 된다는 여론이 92% 아닙니까? 우리나라 공산주의 사회가 아닌데 92%면 거의 만장일치의 그런 그 여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그 국민적 여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그 정치 과정에서 보여준 승복의 자세 이런 걸 반추해서 어렵지만 빨리 승복의 메시지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 더 이상 하지 말도록 호소하고 그리고 깔끔하게 삼성동 사저로 돌아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탄핵 결정 이후에 청와대 내에 걸려있던 청와대 깃발은 내려졌으나 그 이외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는 아직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황상 소장님. 예.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간 뒤에 그 이후에 이제 거치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나올 텐데 과거 전 대통령들, 그러니까 비극적 결말을 맞은 과거의 전 대통령처럼 어떤 종교시설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고향인 구미 내지는 대구 이런 데로 좀 옮겨서 당분간 지내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전망을 해볼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백담사로 네. 뭐 이렇게 갔던 부분이 있는데요. 뭐 그럴 것까지는 뭐 아직 법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뭐 일각에서는 이 대구 근교에 네. 어떤 종교 시설에 당분간 좀 가서 계시는 게 언론으로부터 좀 차단되고 본인도 마음을 좀 추스리고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어떤 행태로든 집으로 가도 댁으로 가도 네. 사실은 앞에 지금 카메라가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삼성동 사저 앞에는 태극기를 둔 많은 시민들이 와서 약간 집회 형태의 모습을 예, 보이고 있다고 거기가 해요. 이제 무슨 반대 집회, 찬성 집회하는 사람의 장이 되고 예. 언론에 이런 부분에 이렇게 쏠리게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본인으로서도 솔직히 그 유폐 생활 비슷하게 되면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우니까 네. 어디를 간다 알리지 않고 어떤 조용한 좀 은폐된 종교 시설에 가서 당분간 뭐 검찰 수사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까지 좀 대비를 하면서요. 또 지금 중요한 것이 본인이 지금 이 비서진을 이제 파면됨으로써 두지 못하게 네, 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본인의 또 말씀대로 개인사를 챙겨준 최순실도 지금 사라졌고요. 그러면 과연 박 대통령이 지금 자연인으로 사저를 돌아간다고 했을 때 누가 외부에서 연락이 오면 그걸 갖다가 받아서 정리를 하고 또 대변인 기능을 하고 할 것인가? 과연 지금까지 박 대통령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과연 그걸 할 것인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굉장히 걱정이 되겠는데요. 외부에서 연락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도 연락이 올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언론에 대한 어떤 누구 역할도 누가 담당을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거의 무방비 상태에 빠져버리고 누구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합시다라는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은 이후에 박 대통령이 굉장히 그 법적인 문제나 언론 지상에 등장할 가능성이 많은 속에서 그거를 갖다가 누군가 정리할 기능이 없어지는 부분이다.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심스러운데요. 그래서 박 대통령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회에서 자꾸
이 불복을 선동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요. 박 대통령의 이후를 어떻게 정리할 건가. 본인들부터 당장 박 대통령 사저에 가서 집사 역할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월급 줄 돈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최순실 씨한테 다 맡겨놓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쓴소리를 해주셨는데 이거와 관련한 사실은 탄핵 심판 이후 맞은 첫 주말 어제였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태극기와 함께 탄핵 반대를 외치는 집회가 열렸었는데 먼저 탄핵 심판 직후에 서석구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 그리고 어제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왔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순실이가 권력서열 1위라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재판은 헌법재판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 과연 이것이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할 때 그 순수한 법과 양심에 의한 재판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본론. 지금 태극기 세력한테 한 말씀에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죽었다! 다음에 우리의 목표를 말합시다. 제2의 건국 투쟁에 나가자! 나가자!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은 헌재발 역모였고 반란이었다. 자,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 지금부터는 탄핵 반대 주장을 하는 분들의 논리에 대해서 한 번씩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백 변호사. 네. 탄핵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도 있었고 여러 가지 주장이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 좀 따져볼게. 헌재의 결정을 불복해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는가 여부.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법에 보면 이제 특정한 심판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거나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거나 행정소송법 절차를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각각 재심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재심을 열어서 뭐 뒤바꿔준 적은 없지만 재심이 열릴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결정문들은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도 그 이후에 재심을 청구했다가 각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재심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재판부 구성이나 뭔가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7명 이상이 심리해야 되는데 6명이 심리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재심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사실 오인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알려진 거 아예 정반대 사실관계, 그러니까 기존의 진실과 정반대되는 사실관계가 등장을 하거나, 근데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론적이라는 표현을 쓴 건 현실적으로 만약에 지금 이 뭐 대리인단에서 재심 신청을 하게 되면 이 판단을 누가 하냐면요. 지금 저 8분의 재판관이 합니다. 또 그렇게 하겠죠. 8분의 재판관이 심판을 해서 탄핵 결정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재심을 받아서 다시 해보자라고 하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내일이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하니까 7명이 되겠네요, 네. 그럼.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선혜 변호사님이 또 이제 예, 특임 재판관으로 오시게 되니까 그러니까 재심은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지금 뭐 서석구 변호사도 굉장히 이제 헌법재판소 이번 결정을 비난하면서도 또 재심 얘기는 또 확 꺼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 헌법재판소 안에서 해결하는 것보단 광장에서 해결하자는 생각으로 지금 저 바깥에 나가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분들이 주장하는 최고의 가치 보수라고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예. 보수의 가장 큰 가치는 법치주의 확립입니다. 법질서가 정비가 되지 않고 법질서에 대한 승복을 하지 않으면 보수의 가치는 지켜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토록 그렇게 보수의 가치를 지키자고 뭐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제2의 건국투쟁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아까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지금 보수가 탄핵을 찬성하는 보수, 반대하는 보수로 양분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 보수를 더 망가뜨리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저 부분만큼은 이제는 우리도, 그러니까 최소한 대리인들이라도 이제는 우리가 승복을 하자, 아니면 법질서 안에서 재심을 한번 청구해보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선동을 하거나 투쟁을 하는 건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질문을 한번 제가 추가로 해볼게요. 최순실 씨가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최종 무죄를 받는다면 네. 이거는 재심에 영향을 줍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무죄를 어떤 걸로 받느냐에 따라 다르죠. 이번에 가만 보면, 그러니까 형사소송 절차하고 지금 탄핵 심판 절차를 혼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 무죄가 나오면 이것도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꽤 있어요. 이번에 보면 형사재판에서 예민한 부분들은 다 뺐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그리고 이게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부분, 그리고
얘가 유무죄, 최순실이 유무죄의 문제가 아니라 뭐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자윤리법이나 이런 부분에 반하는 것들, 그러니까 문서 유출이나 국가기밀 유출이나 뭐 재단 설립하는 과정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얘기가 탄핵 심판 과정에 나온 거기 때문에 설사 이 형사재판에 최순실 씨가 무슨 완벽하게 다른 사실관계가 나와서 무죄가 아니라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예. 탄핵 심판의 재심 사유로 기능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별도로 봐야 된다 이런 거. 전병헌 전 의원님. 예. 사실 태극기 집회 어제 이 태극기 집회라고 또 표현을 쓰시는 걸 갖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탄핵 그래서 반대 집회가 탄핵 맞는 반대 거죠. 집회라고 또 그걸 써달라 하시는 분 있는데 하여튼 그 집회에서 나온 주장 중에 하나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 저항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상황이 저항권이 발동돼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인식, 뭐 이런 논리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예. 대한민국 헌법에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 헌법적 그 질서와 가치에 의해서 압도적인 그 절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파면이 된 것이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국민들 92%가 그 승복해야 된다라고. 그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예, 승복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비율이 예, 나오고 뭐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만장일치로 지금 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저항권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전문에 이제 4.19 전문을 기록함으로써 저항권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네. 그래서 저항권은 뭐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그 저항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보고 네.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통해서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고 예, 예. 그러한 저항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법리적인 확인과 증거를 확인해서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지 지금 이제 탄핵 반대 집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 탄핵 반대 집회를 우리 백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대로 보수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승복해야 된다. 그 탄핵 찬성이다라는 것이 거의 90% 수준인데 90%가 다 진보고 나머지 한 6% 정도가 보수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문제 그리고 승복의 문제는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상식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거는 탄핵이 맞고 그리고 승복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좀 상식에서 벗어나신 분들이 지금 저렇게 국민 저항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유혈 폭력 선동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법 질서에서도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법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좀 정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항권 얘기 예, 예. 한마디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항권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헌법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가 벌어져 있는데 네. 국가의 시스템으로 이걸 도저히 막지를 못해요. 그때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게 국민 저항권입니다. 그러면 지금 탄핵 반대 집회 나오신 그러니까 쉽게 분들은 말하면 지금이 비정상 그러니까 상황이다. 비헌법적인 상황을,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의 비헌법적 상황을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서 제도권 안으로 갖고 들어왔고요. 예.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결의해서 헌법재판소, 우리나라 최고 헌법기관의 시스템, 갖춰진 헌법기관에서 이 결론을 낸 것을 예. 여기에 저항권 행사한다는 건 아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분들의 얘기는 그냥 우리는 탄핵 심판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 뿐이지,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이 당연히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고 법치주의 원칙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하는 국민 저항권이라는 말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납득이 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 주장들의 논리를 좀 하나씩 따져보고 있는데, 자, 박성준 대변인, 이번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나온 주장 중에 보면은 헌재의 8명 만장일치 결정이 좀 의아스럽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장일치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뭐 과거의 판결을 봐도 과거 이제 9명이 있었을 테제인데 9명 있을 때는 만장일치 나오는 경우는 주요 결정에서는 볼 수가 없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거야말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도 합니다. 억지 주장 중에서도 전혀 귀 담아 들을 가치가 없는 억지 주장이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명확한 근거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오히려 더 예. 문제가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라는 저는 거예요. 좀 걱정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 저렇게 거부의 몸짓을 보이고 아직도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입장을 얼마나 더 곤혹스럽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법치를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내려놓은 어떤 규정 자체에 대해서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 존재 부인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적인 인생을 살아온 인생 자체가 다 부인되는 거예요. 본인도 얘기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젠가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헌법재판소에 9명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지명한 분도 있고 국회에서 지명한 분도 있고 또 대법원장이 지명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할 때 대통령이 지명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줄 것이다. 저 사람은 국회에서 특히 야당에서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야당의 입장에 설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우리가 해놨고 이렇게 예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과는 뭐죠? 아니잖아요. 그런 구분 전혀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근거를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이 다 증명되잖아요. 이제는 그런 분열적인 이분법, 어떤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그 편가르기는 우리도 이제는 좀 피해야 될 때가 됐고요. 하나 꼭 좀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특히 사법부의 판단과 관련돼서 참 아픈 적폐가 있어요. 문재인 후보가 전 대표가 하시는 말씀이죠. 적폐청산에 그게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에 있어서도 나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이고 나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들을 정치권에서 앞장서서 해왔었습니다. 그렇죠.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면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이 났을 때 굉장히 반발했었죠. 이 헌법재판소 없애야 된다. 재판관들 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다가 대통령 탄핵이 기각됐을 때는 그거 잘한 결정이다. 역사적인 결정이다. 이랬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과정이 정치권에서 물려온 그런 생각들이 국민의 생각을 잠식하고 있고 그 잠식된 상황이 여기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법 질서를 흔들고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이 풍토를 싹 뜯어 없애야죠. 이것이야말로 저는 가장 큰 적폐청산이라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힘들지만 본인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승복의 메시지 그리고 국민에게 화합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황 소장님, 탄핵 불복을 주장하는 분들의 그런 심정은 뭘까요? 일단은 현실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당을 만들자고 하면서 과거에 새누리당 이름까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박 대통령은 뒷전이고 본인들이 이제 이후에 강경 친박 보수들이 별도로 국민들의 한 10% 15%가 지지한다고 보고 정당을 갖다가 TK를 중심으로 만드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고요. 저는 그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10일 날 3분, 지금도 위대한 부분이 계시고요. 지금까지 5분이 돌아가셨어요. 집회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그 집회 지도부가요. 길거리에서 싸우자 하면 그분들이 제일 앞장에 서고요. 경찰이 잡으려고 그런다고 핑계대면서 도망 다니지 말기를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무겁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심과 헌법은 일치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상식의 힘을 헌법적 가치로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이 보여주신 절제력은 어떤 존경의 표현으로도 부족합니다. 훗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탄핵 이전과 이후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아직 절반밖에 못 왔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 말고는 정치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멉니다. 정권 교체의 길도 간단치 않습니다. 절박한 마음을 더 모으고 모아야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나라로 가야 명예로운 시민혁명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지금까지의 절반의 승리가 촛불의 힘이었다면 남은 완전한 승리는 온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이루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상처와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통합의 길로 가야 합니다. 타도와 대척, 갈등과 편가르기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통합은 적폐를 덮고 가는 봉합이 아닙니다. 새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국민적 열망, 정의롭고 상식적인 나라로 가기 위한 국민 모두의 소망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적폐를 확실히 청산하면서 민주주의 틀 안에서 소수 의견도 존중하고 포용하는 원칙 있는 통합이 중요합니다. 통합이야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그런 통합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주공화국 시민 모두는 민주적 헌법 절차에 승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통합의 출발입니다. 관용도 필요합니다. 촛불을 들었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의 상실감마저 어루만질 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은 더욱 자랑스러워질 것입니다. 저부터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소외된 박탈감도 없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다시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것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주자죠. 지금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탄핵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향후 대선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이 현장 상황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자, 전병훈 전 의원님. 네.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일단 탄핵 결과에 대한 승복을 하자. 그리고 네. 관용의 정신도 좀 갖자. 그 네. 부분이 좀 귀에 들어왔고요. 예, 예. 그리고 탄핵은 절반의 승리다. 네. 그 나머지 절반은 이제 정권 교체가 남아있다. 네. 이 정도가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나온 이 회견의 내용을 조금 요약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말씀드린 대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한 것이죠. 네. 헌법 제1조의 정신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의 가치를 실현한 그런 의미 있는 것이다. 네. 라는 의미에서 국민의 승리를 이제 규정을 한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어찌됐든 이 지금 탄핵이 결정된 이후에도 일부의 이제 국민들이 상실감을 가지고 지금 극단적인 그런 그 행동까지 하고 불복의 계시기 모습이 때문에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승복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을 껴안는 노력을 통해서 또 관용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언론에서 절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촛불 시민 또 그 민심의 그 승리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온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장으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은 퇴장으로서 이제 적폐청산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될 그 대통령 선거에서의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적폐청산의 완성이 될 수 있고 그 적폐청산을 통해서 즉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한 통합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전체 국민이 하나가 되어 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조건 덮고 가자. 잘잘못 따지지 말고 덮고 가자. 이 여러 가지 그 모순과 폐단과 폐습 이런 것들을 그대로 덮고 가는 미봉과 봉합, 담합으로서는 결코 그것이 완전한 통합으로 갈 수는 없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더 이제 확실하게 정리하고 개혁하기 위한 그런 이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 체제의 완성은 정권 교체이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신 거죠. 제가 요건 아까 황 소장님이 말씀하시다 말아서 황 소장님께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지금 차례대로 가보겠습니다. 네네.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전 대선 주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여러 가지 탄핵의 의미도 설명하고 자기 앞으로 어떤 이 계획 같은 거 살짝 밝힌 느낌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계속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상당 부분 사실 집회 참가 목적을 반문을 생각하시면서 나오신 분이 꽤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특히 안보를 막 강조하면서 문재인이란 인물에 대한 반감을 갖고 집회 참석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 현상은 또 어떻게 좀 읽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생각을 할 때 거의 한 60~70% 분들은 박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부분은 좀 뒷전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렇게 강경 보수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종북이다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절반이 그래서 넘는다고 보시는 거네요. 종북 집권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전부 이 박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켜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처음에는 저 집회를 할 때 얼마 이렇게 모이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때는 탄핵 기각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15%에서 20%까지 접근해 가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그 문재인 전 대표의 기자회견문에 좋은 말도 많이 담았고요. 뭐 시점도 적절했다 보는데 아쉬운 것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위로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자신이 종북이 아니다. 지금 한간에 선동하거나 이런 사람 말처럼 그런 어떤 내용들을 좀 담고요. 그다음에 절반의 승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촛불은 절반의 승리됐는데 오늘 사실 정권 교체 이야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박 대통령 탄핵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요. 그다음에 대선 과정에서도 공정하게 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또 이렇게 가자. 그래서 탄핵을 이렇게 찬성했던 반대했던 전부 하나의 국민이다. 그리고 또 탄핵에 이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그 반대 진영을 또 위로하자. 이런 메시지를 좀 방점을 찍고 하는 것이 낫지 않았느냐. 오늘 정권 교체를 굳이 여기 넣을 필요가 있었겠느냐. 굳이 본인이 지금 제일 유리하다는 입장에서요. 그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박성근 전 대표께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회견 내용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좋은 얘기 많이 하셨네요.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냐면 자기 반성이 빠졌어요. 자기 반성. 국민과 본인의 지지자들에 대한 호소와 주문은 있지만 자기 반성이 빠졌어요. 뭐가 자기 반성이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뭐 누가 뭐래도 가장 큰 잘못은 박근혜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입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은 잘못은 그런 대통령 절대 권력 견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준 권력 그런 모습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정치권 전반의 책임 분명히 큽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키워온데도 정치권 전혀 잘 올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치는 마치 이 부분에 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는 것은 저는 온당한 태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반의 승리라고 얘기하셨는데 뭔가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리라고 하는 표현은 국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국민은 절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입장에서 절대 권력자인 대통령을 정말로 뜻과 의지로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승리였을지언정 정치권에는 자성이 돼야 합니다. 정치권이 이런 것들을 못했기 때문에 국민이 들고 일어난 것이고 국민이 일어나서 이런 엄청난 시민의 역사, 국민의 역사를 만든 것인데 그것을 정치인이 편승해서 그것을 절반의 승리라고 정치인의 입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솔직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처음에 그 추운 겨울에 촛불 광장, 광화문에 모였던 촛불 시민들의 처음의 마음은 뭐였냐면은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시급한 하나의 상징적인 과제였지만은 그보다 더 넘어가는 것은 그 뒤에 있는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잘못된 구조를 바꾸고 특히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이익 놀이에만 탐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으로 이 문제가 끝나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잘못된 사회 구조를 바꿔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정치권에 던져진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성이 좀 없다고 하는 것이 전 좀 안타깝고요. 이번에 제가 외신 기자들이 써놓은 글들을 쭉 유심히 보는데 제 눈에 하나 딱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터키 기자가 한 얘기던데요. 터키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민이 정권을 두려워하면 그거는 독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권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민주주의가 아니겠는가. 대한민국은 이번에 그것을 보여준 것 같다. 제 마음 딱 와닿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기자회견이 긴급 기자회견이 저희가 내용을 소개하면서 갑자기 이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주제는 뭐 나온 김에 한번 쭉 끌고 가보죠. 문재인 전 대표 이야기로.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하실 걸까요? 아니면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돼요? 요거 지금 많은데 요거 대해 아마 좀 반론이 계실 것 같은데 그 말씀 좀 당연하죠. 해주시죠. 예.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럴까요? 예, 우리 두 분의 말씀이 다 그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문 전 대표의 그 기자회견 전문에 대한 그 충분한 이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중간쯤 해서 저희가 좀 마무리된 내용을 잘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권에 대한 반성과 자성은 뭐 국회의장도 하셨고 많은 정치인들이 이미 했죠. 그리고 문재인 대표께서 3월 10일 첫날 팽목항을 가셔서 사실 비공개 일정이었는데 기자들이 어떻게 알고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치권에 대한 반성 이야기도 또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그 정치권의 반성을 이 기자회견에 담는 것이 이른바 중언부언의 의미가 있어서 생략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한마디 쓴 것을 가지고 마치 이 문맥이 전체가 다 정권 교체를 주장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너무 과대. 아마 1위 후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봤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그 절반의 승리를 문재인의 승리로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의 이 문맥상에 있어서 절반의 승리는 국민의 승리라는 것이죠. 국민이 이 국정농단과 대한민국 사회의 갖은 적폐와 모순에 대해서 촛불을 들었고 그 오랜 수개월간의 이 고통과 인내의 시간 끝에 국민이 주권자임을 그야말로 군주 민수임을 이 소위 말해서 대통령은 민심의 바다 위에 떠 있는 한 조각배와 같다라는 그러한 그 진리와 이치를 이번에 보여주었는데 그런 것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승리를 했는데 여전히 소위 통치자는 후퇴를 시켰지만 그 통치자 아래에 깔려있던 우리 박성규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담겨있던 많은 적폐와 모순과 부패적 요소들 이런 것들은 아직 정화되거나 개혁되거나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야만 이번에 촛불을 든 민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했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승리를 사실상 이제 촛불의 민심, 국민의 민심을 완성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국민의 승리를 얘기한 것이지 문재인 자신의 승리는 아니다. 그다음에 거기까지만 하죠. 지금 여기 내가 나왔고 두 분이 이제 해석을 해준 건데 그걸 좀 너무 과도하게 입장을 받다니 반발해 주셨네요.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저는 이번 문제에 관해서는 적어도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정말로 자숙을 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자성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자성을 기반으로 다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는 국민 앞에 엄숙한 약속.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반성은 이미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 차례 했지만 반성만 여러 차례 한 것이 아니라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도 여러 차례 내놓으셨어요. 기왕에 특별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는 마당이었고 내놨다면은 그런 메시지가 먼저 나왔어야 한다는 얘기고 끝까지 못 봤다고 얘기하지만 원고를 제가 좀 다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말씀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예, 전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번 사태의 핵심이 정경유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경유착은요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모든 정권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럼 이 정경유착을 어떻게 건절시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좀 담았어야 된다.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안타까워요. 예,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 있으시네요. 짧게 해주시죠. 지금 이제 우리 황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마치 출마 선언으로 여기시는 것 같아요. 이 오늘의 기자회견은 의미가 이제 우리 시민과 국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광장에 모여서 이 비정상적인 나라, 농단에 의해서 비정상으로 되어 있는 나라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민심의 요구의 결과로 인해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자면 파면됐단 말이죠. 파면된 이후에 사실은 팽목항에서 뭐 어찌됐든 말씀하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공개적인 정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공개적인 이 국면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천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예. 페북으로만 올렸지.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께 직접 이 국면에 대한 규정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존경과 국민에 대한 어떤 한없는 그런 존경을 담고자 했던 것이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용과 끌어안음이 필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정권 교체라는 말보다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에 대해서 관용이 필요하고 또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의 상실감마저 어루만져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 하나가 된다라는 말을 더 길게 했다라는 말을 이 자리에 들어서 제가 해명금 드리죠.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 기자회견문 쭉 보고 이거를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아니면 또 이걸 또 환호하거나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원론적으로 좋은 얘기 다 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정권교체라는 단어, 한 단어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이 부분을 과대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냥 말 그대로 저는 이제 문재인 대표가 앞으로 대선 행보를 계속 쭉 이제 하실 때 오늘 던진 이 화두들을 어떤 강론을 내놓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부분 하나, 통합이라는 부분 하나, 이게 두 가지를 크게 메시지를 던진 건데 적폐청산을 인적청산으로 하는 거에 그칠 건지 아니면 시스템을 바꿀 건지 그럼 시스템을 바꿀 때는 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개헌, 헌법을 바꿔서 할 건지 아니면 지금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뭐 헌법이든 무언가를 바꿔서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이제 강론들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국민 통합의 메시지도 오늘 같이 내놓으셨는데 이제 문재인 대표를 바라보는 이제 문재인 대표를 싫어하시는 분들, 싫어하시는 분들이 보면 문재인 대표와 문재인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본인들만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게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경선을 같이 했던 안철수 대표도 지금 국민의당에 가 있죠, 나갔죠. 이번에 김종인 대표도 저번에 4.13 총선 같이 했는데 또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다가 꼭 상처를 입고 상처를 받고 바깥으로 나가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과연 통합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합이라는 구호보다는 통합을 할 수 있는 모습이나 그런 부분들이 보여야 되는데 일단 국민들이 외견상 바라볼 때는 같이 조합되거나 화합되거나 하는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떤 그런 것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들, 원론적으로 좋은 얘기하시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반론이 또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고 충분히 경청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한두 가지 점에 있어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시청자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이제 청산이라는 말에 인적 청산만 할 것이냐? 저는 이 문재인 후보는 인적 청산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적 교체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정권 교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력의 교체가 되면 인적 교체가 되는 것이지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복에 담겨 있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인적 청산 아니다. 다만 청산이 돼야 될 부분들은 우리 사회의 낡은 부패와 제도적 시스템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대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라는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김종인 전 대표 말씀을 하셨는데 김종인 전 대표께서 물론 이제 함께 하는 노력을 더 했어야 된다라는 지적은 그것도 저희들도 이제 그것도 충분히 감수를 합니다만 어찌됐든 김종인 전 대표께서 그 당에 소속해 있으면서 모든 정파를 계속 두루 섭렵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이번에 지금 여러 관측으로는 당사자가 되어서 출마를 할 생각도 있으신다는 분이고,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를 그 예를 들어서 함께 하기가 참 어렵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특수한 케이스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굳이 저희가 이제 변명하고 싶진 않지만 변명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그 대표와 함께 하겠다고 많은 인사들이 영입이 되고 있고 몰려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하는 와중에 지금 화면상으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인 삼성동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지금 밖에 보시면 지금 이 태극기를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뭔가 지금 집 안으로 계속 짐이 들어가고 있는데 뭐 TV가 들어가는 모습, 가전제품도 들어가는 모습도 보이고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 입주를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일 정도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나와서 삼성동 사저로 이전을 할 듯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남길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많은 시청자분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주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를 하나 마지막으로 좀 하고 넘어가 보죠. 사실은 아까 황장수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다가 이 말씀하시다 그만둔 게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문재인이라는 인물에 대한 반감 때문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중에서는 안보관 얘기를 자꾸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중에서는 굉장히 억지스러운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아무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전 대표가 미국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어요. 이 내용은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굉장히 잔악하고 무도한 짓을 하지만 그렇지만 김정은을 북한의 지도자로는 인정을 해야 되고 대화 상대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얼핏 평상시 사안 같았으면 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복형인 김정남에 대한 암살이 있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고 핵 개발도 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 상황. 더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유엔의 제재가 더욱더 북한에 대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범여권 진영에서는 단박에 또 이걸 문제 삼고 나왔거든요. 자, 이 인터뷰 내용을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 좀 걱정스럽게 봅니다. 지금 저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상시 같으면 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일반인들 같으면 또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평상시가 아니죠. 평상시가 아니라고 하는 건 북한이 공공연히 전 세계를 핵을 가지고 지금 중거리 미사일 쏴가면서 위협하고 있고 김정남의 암살도 지금 자행을 했고 네. 전 세계가 북한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 거기에 문재인 후보라고 하는 차기 대권이 가장 유력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분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건 더 중요한 문제가 되죠. 예, 예. 자, 박근혜 대통령 실패를 우리가 다시 다른 측면에서 하나 볼까요? 뭐였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증의 실패였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시절 제가 대변인 했었습니다만 대변인조차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 검증의 실패가 결국 오늘의 국가의 실패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분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검증을 해야죠. 두 가지 검증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저분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주권을 튼튼하게 지켜낼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분인가, 국가 주권에 관한 부분. 두 번째,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지켜낼 수 있는 분인가 하는 부분. 이 부분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보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이 우리만의 시각이 아니고 전 세계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보와 관련돼서 지금 김정은을 그래도 북한의 지도자로 사실상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 저는 어떻게 듣냐면 70년대, 80년대 우리 대학가에 그리고 우리 이른바 진보적인 좌파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얘기 있습니다. 내재적 접근. 우리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저건 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북한의 시각에서 좀 봐줄 필요가 있다. 굉장히 위험했고 그리고 그것이 던졌던 숙제들 다 우리가 이미 다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김정은을 저렇게 북한의 실질적인 지도자로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앞서서 저런 지도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저런 지도자들이 더 이상 지도자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국제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저런 지도자를 자리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압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 또 중요하게 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안보관 얘기하잖아요. 전략적 모호성. 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건 상대방에게 의도가 들키지 않을 때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본인들이 전략적 모호성을 얘기해요. 우스운데 이렇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이번에 사드와 관련돼서 중국에서 우리에게 쏟아붓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중국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 이렇습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맺어져 있습니다. 예.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중조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이라는 게 맺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맹이라는 건 뭔가요? 동맹이라는 건 아주 쉽게 하면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의 적. 전쟁이 나면은 동맹의 입장에서는 미군은 무조건 대한민국을 지원할 수밖에 없고 중국은 무조건 북한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동맹의 성격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자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드를 들여놓는 이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가 보이고 있는 그 모호성, 명확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는 것이고, 아까 황장수 소장이 얘기했듯이 태극기 집회에 나왔던 분들의 절반 이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주장보다는 오히려 그 이후의 세상, 문재인 후보가 그리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한 걱정이 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황 소장님 인터뷰 내용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한미 동맹이 근간이다 이런 부분을 인정한 부분은 괜찮다고 봅니다만은 미국에 노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이전에요.
솔직히 한국의 야당 후보가 야당이 지금 이렇게 결사적으로 정권 교체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우파 보수 국민들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미국에는 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북한에는 노라고 중국에는 노라고 왜 못하느냐 이런 시각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중요한 말 중에 하나는 사드를 기정사실로 만들어 조기 배치가 결국은 선거에서 정치적 이슈를 만들려고 한다는데 여기서 그럼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 사드를 조기 배치하는 게 황교안 대행이나 국방부가 하는 거냐 아니면 이걸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는 거냐. 사실은 주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한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이 한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이 민감한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제재를 가지고 북한을 이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이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제재가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로서 중국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사드 보복을 하느냐. 당신들이 제재를 제대로 못해서 북한을 못 막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좀 했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병훈 전 의원께서는 문재인 전 대표의 사정을 잘 아시니까 해명하실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명이 아니라 조금 잘못 오해를 하고 역시 계신 것 같아요. 또 잘못 오해를 하거나 본인이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있거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첫째, 아까 우리 황 소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야당에 대한 집권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왜 100% 사실상 지금 100% 집권을 안정적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그 구도를 못 만드느냐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예요. 결코 100%가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황 소장께서도 격렬하게 탄핵 집회에 대해서 승복해야 된다. 탄핵 그 결정에 대해서 승복해야 된다라고 격렬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감싸 안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은 김정은 체제 사회가 아닙니다. 100%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반대자들도 있고 또 반대할 자유도 있는 것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것이 문재인 후보에게 그것조차도 흠결로 꼽는 것은 너무 지나친 흠결이다. 첫째. 두 번째요. 사드 배치를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없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합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합의해서 들어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중국의 참 엄청난 지금 경제 보복이 이어지고 있고 이게 시작인지 아니면 더 갈지 이건 마지막인지 이런 상태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드 배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상황과 국제적인 어떤 그 노력을 충분히 하고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모두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은 찬성 쪽이나 반대 쪽이나. 세 번째요. 사드 배치 문제 가지고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그걸 비난을 하는데요. 문 대표 입장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이야기한 전략적 모호성 있는 입장을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즉, 지금 이제 우리 박 대변인께서 얘기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이 다음 정부에 넘겨라. 라고 이야기한 것을 전략적 모호성이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여론은 사드가 이미 이제 들어오기로 정부가 결정한 상태에서 사드 배치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제 두 가지 여론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드 배치를 찬성과 반대도 있고, 사드 배치를 지금 당장에 할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에 넘겨서 차기 정부에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배치를 하든 거부를 하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여론조사를 하면 가장 많아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 찬 반만 물으니까 그런데 지난달 여론조사 또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몇몇 여론조사에서 사드 배치 찬성,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미루자. 그다음에 사드 배치 반대하면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요. 사드 배치 찬성이 38%,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기자라는 것이 42.5%, 그리고 반대가 25% 이런 정도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정부로 넘기자라는 입장이 그것도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카드로 되는 것이지 그것이
모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일방적인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김정은 관련된 부분이 있었어요. 김정은 관련된 부분은 우리 MBN에서 이제 그 화면으로 보여주셨지만 화면으로 그냥 활자로만 지나갔기 때문에 네. 이 우리 시청자들이 인식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김정은을 북한 지도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부분만 부각해서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 정상인들이 일부러 눈을 감고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예, 예. 그 전후 맥락을 보면 그 김정은 체제는 무자비하고 폐륜적인 독재 체제다. 그리고 독재자다. 예, 예. 그런데 북한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을 그 지배하고 독재자이지만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대표성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전쟁이 아닌 평화를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무자비하고 폐륜적인 독재자지만 그걸 인정하고 어쩔 수 없이 대화로 상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인 것이지 김정은이가 아주 괜찮은 지도자고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그런 취지가 아니고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